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전문 뉴스 MBN B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크립토 이슈 시간입니다. 안채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은 상장 폐기 위기에 놓여 있는 페이코인 소식부터 알아보죠. 지난달에 페이코인 측이 전북은행하고 실명계좌 논의를 시작을 했는데 6번째 실명계좌 사업자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결제 서비스를 종료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투자자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운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이 나온 건가요? 네,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페이코인의 사업자 변경 신고를 수리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4월 디지털 자산 지갑 보관업자로 사업자 신고를 했었는데요. 그러나 이후 다날 등 관계자가 결제 프로세스에 개입하는 사업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디지털 자산 매매업으로 변경하는 신고서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정보분석원이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의 이런 변경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금융정보분석원은 페이프로토콜이 특정 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자 그럼 안 기자, 금융당국 쪽에서 페이코인의 실명 계좌를 요구한 이유가 뭘까요? 네, 금융정보분석원은 페이코인이 자금 세탁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자금 세탁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네, 맞습니다. 네. 이에 페이프로토콜은 당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최근까지 은행권과 계좌 발급 협상을 벌여온 바 있는데요. 하지만 FTX 파산에 따라서 은행권이 디지털 자산 사업에 대한 리스크 검토 작업에 들어가면서 결국 당국이 제시한 계좌 발급 시한을 맞추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은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는 이용자 그리고 가맹점 보호를 위한 안내와 서비스 종료 관련 기술적 조치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서 오는 2월 5일까지 서비스를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닥사 측에서 페이코인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닥사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또 뭘까요? 네, 한마디로 사업자 변경 신고에 실패할 경우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본 건데요. 네. 닥사에 속한 거래소들은 1월 6일에 페이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다는 공지사항을 내놨습니다. 해당 공지사항을 살펴보면 닥사 측은 FIU의 페이코인 사업자 변경 수리 여부와 관련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으나 1월 6일 FIU가 페이프로토콜 측에 불수리 통보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페이코인 관련 결제 서비스가 2023년 2월 5일 자정까지 제공되고 해당 기한 내에 페이프로토콜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과 디지털 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에 실패하는 경우 페이코인 관련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이 확인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힌 건데요.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은 2월 6일까지고요. 또 거래소 측은 유의 종목 지정 후 일반적으로 해당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통해서 유의 지정 연장, 해제 혹은 최종 거래 지원 종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이 2월 6일까지니까 지금부터 하면 한 달 정도 되는 거고요. 한 달 후에 재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통보하겠다라는 거죠. 네, 자 지금 금융당국에서 사업자 변경 신고 지금 수리도 거절이 됐고 닥사 측에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까지 됐고 어쨌든 지금 페이코인 측에서 상당히 난감한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페이코인 측에서 입장이 나온 게 있을까요? 네, 페이코인 측은 오늘 빠른 시일 내에 실명 확인 계좌를 확보하고 또 디지털 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이프로토콜은 현재 진행 중인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의 발급을 빠른 시간 내 완료해서 금융당국이 제시한 2월 5일 이전에 다시 변경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결제 서비스가 페이코인 서비스의 본질인 만큼 결제 중단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페이프로토콜 유익선 대표는 서비스의 중단이 발생할 경우 회사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이용자 피해와 시장의 혼란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미 각 거래소들의 유의 종목 지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페이프로토콜이 취할 수 있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결제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2월 5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받아서 변경 신고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페이코인은 현재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저희가 지난주에 고파이 상품 출금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팍스가 바이낸스와 투자 유치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 고파이 상품의 피해 규모가 당초에 알려진 것보다 상당히 크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네, IT조선 보도에 따르면요. 고팍스가 상환할 고파이 예치 금액이 최대 6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600억 원이요? 네, 이렇게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바이낸스로부터 자금을 수혈받지 못하면 고스란히 국내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현재 FTX 붕괴 여파로 제네시스가 고파이 예치 자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고팍스는 바이낸스의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고팍스에서 고객들의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어서 그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라는 건데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하게 된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우선 이 고파이 상품에 대한 설명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고파이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보유 중인 디지털 자산을 모집 중인 상품에 예치를 해서 그 뒤에 예치 기간의 이자 수익을 디지털 자산으로 받는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은 디지털 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시세 차익과 이자 수익을 동시에 올릴 수 있는 점이 장점이고요. 고객이 맡긴 자금을 투자를 잘하는 이들에게 맡겨서 불린 뒤 이자를 주는 식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이 운용업체에 넘어가기 때문에 운용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고객이 맡긴 디지털 자산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고파이의 경우 이 돈이 넘어간 운용업체 제네시스에 문제가 생기면서 출금 지연으로도 이어지게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지난해 11월 FTX 붕괴 여파로 고파이 운용사인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의 자금이 FTX에 묶이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네시스가 상환을 중단하면서 고파이 예치금도 지급 불능에 빠지게 된 겁니다. 제네시스는 자금 상환을 수차례 약속했지만 이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FTX 붕괴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고팍스 투자자들까지 힘들게 한 그런 상황이 됐군요.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고팍스가 지금 돌려줘야 할 액수가 600억 원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600억 원까지 금액이 나오게 된 걸까요? 네, 말씀드린 600억 원은 예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고정형 상품, 그리고 정해져 있지 않은 자유형 상품, 또 예치 서비스 이자와 출금 중단에 따른 지연 이자 등을 모두 포함한 액수인데요. 그동안 업계에 알려진 300억 원보다 2배 정도 불어난 액수라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300억 원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2배 가까이가 올랐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인데 이 상황 규모가 그런데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건 어떤 이유인가요? 네, 상황 규모가 이 바이낸스와 지분 매각 협상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지급 불능의 기준이 아니라 실제 상환일의 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상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디지털 자산의 가격의 변동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지연 이자를 지급할지 여부도 상환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모든 변수를 감안했을 때 최저 추정치를 5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500억 원. 최저 예상치가 500억 원인데 그마저도 정말 작은 액수 아닙니다.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만큼 지금 고팍스 측에서 바이낸스와의 협상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고팍스와 바이낸스 투자 유치 논의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을까요? 네, 우선 업계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고파이 상환 지원금을 전제로 고팍스 지분 인수를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인수 규모는 고파이 총 상환 자금 수준이거나 이를 상회할 전망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바이낸스가 이준행 고팍스 대표의 지분 인수를 추진할 거란 소식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근 상환 금액이 예상보다 많다는 등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바이낸스 내부에서 고팍스 인수에 더 신중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네. 자칫하면 고파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금 지원이라는 명분이 퇴색되고 바이낸스의 자금 세탁 우려가 국내로 번질 경우에 또 불필요한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만약 바이낸스의 고팍스 지분 인수 협상이 불발된다면 제네시스가 정상화되거나 또 다른 지원군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고파이 투자자 피해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바이낸스의 투자나 인수 말고는 투자자의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상황이군요. 그 고파이 투자자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고팍스와 바이낸스 측에서 어떤 입장이 나온 게 있을까요? 네, 두 주체 모두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우선 고팍스 관계자는 고파이 예치 상환 규모와 유동성 공급 협상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현재 자금 상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낸스 관계자는 고팍스 인수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내용은 없다면서 본사와 논의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대략적인 윤곽이 잡히면 1, 2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피해자의 돈을 범인에게 전달을 해주는 그 현금 전달책에 대한 소식 자주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이 현금 전달책 같은 이런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사건인가요? 네, 20대 여성 A씨가 작년 3월에서 4월에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에게 속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약 4,500만 원으로 이더리움을 구매한 다음에 B씨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 전달의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은 A씨는 업비트 계정을 개설했고요. 싼 이자로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B씨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광주지검 측은 사기 방조 및 금융실범법 위반 방조 혐의로 A씨를 검거했고요. 범죄 피해 재산 몰수를 위해서 디지털 자산을 압수하고 불구속 기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검찰은 또 A씨의 여죄와 추가 피해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타 검찰청에서 수사 중이거나 타 지역 경찰서에서 A씨가 단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데 그친 사건 기록들을 송부받아서 검거를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이런 또 새로운 범죄 유형이 나타나게 된 건데 이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는 어떤 또 입장이 있을까요? 네, 검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 가운데 송금받은 피해금을 디지털 자산으로 바꿔서 조직원에게 전송하는 범죄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단속과 검거가 시급하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김윤석 광주지법 순천지청장이 단순 사기 방조 송치 사건의 관련 동종 피해 사건들을 정부 확인해서 엄단할 수 있게 됐다면서 특히 피해자들이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디지털 자산을 범죄 피해 재산으로 적극 압수함으로써 범죄 수익 환수와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슈 짚어보죠. 대형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후오비가 인원을 감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 한 현재 20% 정도로 그 규모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이루어질 거다 자세한 내용이 나온 게 있을까요? 네, 후오비 측은 올해 1분기 말까지 전체 직원의 20%를 정리해고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각 6일 후오비는 로이터 통신에 제공한 성명을 통해서 약세장에 진입한 디지털 자산 시장 환경을 고려해서 앞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전 세계 직원 중 20%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겁니다. 디지털 자산 트론 플랫폼 창업자이자 후오비의 고문인 저스틴 서는 이 코인 거래소의 인력 구조 조정이 1분기 말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전 세계 직원 중에서 20%를 감축할 것이다. 아무래도 요즘에 크립토 윈터의 영향으로 이런 결정까지 내리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후오비가 얼마나 큰 거래소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네, 디지털 자산 정보 매체 코인게코에 따르면요. 후오비는 작년 11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세계에서 8번째로 큰 디지털 자산 거래소입니다. 이 업체의 하루 거래량은 3억 7천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4,700억 원에 달합니다. 또 그러나 작년 11월 세계 3대 코인 거래소 중 하나였던 FTX가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면서 디지털 자산 업체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된 바 있죠. 이에 따라서 후오비에서도 최근 자금 이탈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난센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후오비의 자금 순유출 규모는 9,420만 달러, 즉 1,200억 원 정도였고요. 이 중 6,090만 달러 정도가 지난 7일 24시간 동안 후오비 거래소에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후오비 플랫폼의 코인도 이날 한때 7%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휘청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소식은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중국집이죠. 동방명주에 관한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었는데 중국의 비밀경찰서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죠. 이 동방명주 전 대표가 또 불법 환치기를 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왔어요. 이 대표의 환치기 규모가 얼마 정도나 될까요? 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동방명주 전 대표이사 A씨가 중국으로부터 260억 원대 비트코인을 받아서 국내 소재 기업에 전달하는 불법 환치기 일을 했다가 또 유죄가 확정된 것으로까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A씨는 국제인권단체가 중국 비밀경찰서 연결고리로 지목한 화조센터 운영자 왕해군의 아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비밀경찰서 의혹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현재 방첩당국도 이런 거액의 불법 환치기가 해당 논란과 관련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치기 의혹이 아니라 이미 유죄 판결이 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범죄 사실이 확정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판결문 내용이 나온 게 있을까요? 네, 이것도 국민일보 측에서 입수한 판결문 내용인데요.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중국에서 265억 원 상단의 비트코인을 전송받은 뒤에 이를 국내 업체의 계좌로 전송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고요. 항소가 기각되면서 이 형은 확정이 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중국에 있는 지인 B씨의 부탁을 받아서 이 같은 불법 환치기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A씨는 중국에서 전송받은 비트코인을 매각해서 C씨가 운영하는 국내 업체 2곳의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했는데요. 판결문에는 이 돈이 C씨가 중국에 있는 B씨 측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물품 대금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판결문에 A씨에게 불법 거래를 의뢰한 중국인은 누구인지, A씨가 무엇을 대가로 이런 일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전후 사정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방첩당국 관계자는 중국 쪽 부탁을 받은 단순 자금 전달책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커미션의 일종이 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는데요. 법원도 자금 세탁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재판부는 무등록 환전업은 각종 범죄의 자금 조달 및 그 범행 수익 세탁 등의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범행 방법이나 범행 기간 그리고 범행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판시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FTX 사태로 인해서 많은 거래소들의 투명성에 문제 제기가 있었죠. 특히 바이낸스 측에서 이런 논란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했지만 오히려 재무 건전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자, 안 기자, 그런데 최근에 미국 검찰이 바이낸스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리가 들려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됐을까요? 네, 우선 미국 검찰은 바이낸스의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를 원래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현지 헤지 펀드와의 관련성도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지난 7일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서부지검이 헤지 펀드 회사에 바이낸스와의 통신 기록을 요구하는 영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바이낸스는 최근 회사 준비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에 휘말렸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검찰이 창펑자오 바이낸스 CEO를 수사해 온 바 있습니다. 검찰은 창펑자오 CEO를 비롯한 바이낸스 경영진의 기소 여부를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네. 그 재무 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지금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낸스 측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네, 일단 현재 규제 이행 수준을 강화하고 있는데 전념을 하면서 좀 재무 건전성과는 선을 그으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안과 준법 인력을 5배 정도 늘린 바 있고요. 상원의원 등 규제 전문가 집단인 글로벌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 기업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 정계와의 관계 개선에도 힘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피트리 킬만 바이낸스 CSO는 검찰 조사에 대해 이번에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바이낸스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규제 기관과 매일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의 크립토 주요 이슈 안채린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